지구상에서 검은 대륙이라 불리며 찢어질 듯이 가난한 지역 아프리카. 60년 동안 해외 각국에서 1조가 넘는 금액의 원조를 퍼부어도 아프리카는 우리 돈으로 약 2,200원으로 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절대적 가난에 처해 있죠.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국의 평균 수명이 80세에 달한다면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0세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은 금과 다이아, 석유를 포함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묻혀있는 천연 자원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경제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는 국가도 태반이죠. 그렇다면 여러 나라의 끊임없는 경제적 원조와 더불어 금과 다이아몬드까지 나오는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왜 지긋지긋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부정부패로 썩어있는 정치와 독재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의 정치는 한결같이 부패했는데 이제껏 여러 정부에서 지원해준 해외 원조금을 죽어가는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던 것이죠. 때문에 어떤 나라는 원조를 받기 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보자면 에티오피아의 맹기스투는 도살자라고도 불리는데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수십만 명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에티오피아 기아로 100만여 명이 사망했을 때조차 구호자금을 정권 유지에 사용합니다. 세계 최장기 독재자 짐바브웨의 무가베는 37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는 50억 이상의 돈을 쓰고 욕실이 25개나 되는 저택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죠. 이런 정치 환경은 아무리 천연자원이 많이 나오는 땅일지라도 그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을 소수만 독점하는 상황으로 만들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물 부족인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노력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아이를 포함해 노인까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 평균 6km, 약 4시간을 꼬박 걸어야 하는 게 현실이고 아이들은 살기 위해 학교를 포기하는 대신 물을 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더러운 흙탕물과 동물의 소변까지 마시기에 이르렀죠.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받는 해외 원조 중 매년 100억 달러가 허튼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원조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가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무작정 주기만 하는 원조 방식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서구 열강이 무책임하게 찍 그려놓은 국경선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의 유럽의 열강들은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데 정신이 없었는데 이들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종족과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 지도만 펼쳐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국경선을 긋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리카가 힘이 센 제국주의에 의해 분할되어 식민지화가 시작된 것이죠. 원래 아프리카는 여러 인종부터 각 지역마다 다양한 부족,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위에는 아랍인을 포함한 백인종 계통, 사하라 밑에는 대개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의 다양한 인종이 부족 단위로 서로 다른 종교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었던 서구 열강들이 대륙을 마음대로 나눈 결과 아프리카 내에 존재했던 기존 집단 세력들이 나눠지고 전혀 다른 집단끼리 묶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종족 간의 갈등이 내전과 테러로 확장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아프리카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후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달 동안 100만여 명이 살해된 르완다 집단 학살이 있습니다. 르완다 공화국은 원래 85%의 후투족과 14%의 투치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벨기에가 이곳을 식민지화할 때 14%의 투치족을 지배계층으로 만들어주면서 나머지 85%의 후투족을 통치하게끔 합니다. 이때 투치족이 키가 크고 오뚝한 코가 유럽인과 닮았다 하여 지배 권력을 부여했는데 권력을 얻은 투치족은 85%에 해당하는 후투족을 강하게 다스리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두 부족이 평범한 일상을 같이 보내며 함께 살았던 이웃이지만 하룻밤 사이에 서로를 물어뜯는 원수가 돼버린 것이죠. 1962년 벨기에는 종족 간의 갈등에 부채질만 하고 식민 통치를 끝내게 되는데 벨기에가 떠난 후 투치족과 후투족만 남은 상황에서 원한을 품고 있던 후투족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이들의 내전은 약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치족, 후투족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자 결국 1993년 두 민족의 공존을 위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유지한 지 불과 1년 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격추돼 탑승하고 있던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부대는 투치족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그 다음날 곧바로 투치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인과 경찰, 민병대는 가장 먼저 투치족의 핵심 지도자들을 죽였으며 검문소와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체계적으로 투치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후투족 민간인들에게도 칼날만 45cm인 살인무기 마체테를 대략 50만 자루가량을 나눠주어 무장하도록 했으며 투치족 이웃들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그들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방송에서는 이웃에 있는 투치족을 전부 살해하라, 그들은 바퀴벌레다, 우리가 이 바퀴벌레들을 말살해도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대대적으로 방송합니다.
라디오 방송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로 칭하고 그들을 비인격화시킴으로써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잔혹한 악마로 변해갔죠. 온 길거리가 시체로 뒤덮일 정도로 투치족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 후투족 남편은 투치족 아내를 죽였습니다. 사진에 나온 투치족 빈센트 은시지룬군은 치마를 입어 여자아이인 척 하라고 한 누나의 기지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도망갈 수 있었으며 수수밭에 혼자 숨어서 감자와 옥수수를 몰래 먹으며 한 달 동안 동물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누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었죠. 1994년 7월 말 투치족 반군이 전투 중지를 선언하면서 100일 동안의 무참한 학살 그리고 3년간의 긴 내전은 끝이 납니다. 현재 르완다에서는 당신이 후투인이냐 투치인이냐 라는 질문은 일종의 금지어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르완다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이런 질문을 받는 르완다 사람들은 그냥 르완다인이라 대답합니다. 르완다 집단 학살의 얘기가 길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제국주의의 이러한 무분별한 분할로 수단 같은 경우 현재는 분리되었지만 그 당시 종교와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남수단과 북수단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나이지리아의 경우 250여 개의 부족들이 한 국가로 묶여 500개가 넘는 언어가 형성되는 등 아프리카는 유럽 각국의 소나기에 놀아났죠. 제국주의의 시대가 끝난 지금도 아프리카의 정치와 경제는 서구 열강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제되어 많은 천연자원의 80~90%가 다국적 기업에게 넘어가고 있죠. 아프리카는 기본 경제를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와 이득만 챙기는 기득권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성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이라는 대규모 세계시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이마저도 광대한 사하라 사막이 막고 있어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래로 둘러싸인 사막과 드넓은 사바나 초원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여기에 덤으로 아프리카의 기후는 무덥고 습해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어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 모두 높은 확률로 아프리카에서 발병되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기후는 각종 병균이 퍼지기 적합한 환경인데 특히 이 기후는 모기가 서식하기 안성맞춤이라 아프리카는 현재도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에이즈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향후 2025년까지 약 1억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이즈 고아, 즉 부모가 모두 에이즈로 사망하고 남은 고아들을 일컫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온난화와 같은 이상현상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 전 대륙에 걸쳐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해마다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와중에 밀림, 초원 등 모든 지역이 유럽 시장에 커피와 카카오 등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농작지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자생적인 경제 기틀이 점점 파괴됨에 따라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익을 독점하는 소수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훌륭한 지도자가 선다면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도 그들이 받은 아픈 기억을 씻어낼 수도 있는 기회도 오지 않을까요?